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순봉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국민의힘 보루 TK가 흔들린다. TK 대구 경북도 흔들린다. 어제 여론조사 관련된 겁니까? 네, 어제 전국 지표조사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건 2주에 한 번꼴로 발표되는 정례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일단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17%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당 지지율의 하락세를 보여주는데 일단 절대적으로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7%대, 즉 10%대가 되는 거니까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민주당하고 비교하면 또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민주당은 45%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2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즉 2배 차이가 훌쩍 넘는 차이가 났다라는 거고요. 특히 좀 급락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지난번이 2월 첫째 주 조사였었거든요. 그때 대비해가지고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고요. 예. 국민의힘은 5%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그전에도 낮았는데 여기서도 급락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윤석열 1심 선고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의 추이도 보면은 예. 역시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장 대표가 작년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쯤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19%였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은 20%대가 쭉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17%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주목이 됐던 거는 TK 지역에서도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동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당 지지율이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역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다 패배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예. 특히 부울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강세라고 하는 부울경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니까 16%포인트 차이로 밀리고 있고요. TK 지역에서는 28%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7%, 취임 후에 최고치가 또 나왔고요. 예. 전국 지표조사 개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고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7% 자릿수가 바뀌었고, 앞서 얘기한 대로 낮은 데서 더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눈에 띄는 건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당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제 오전에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부터 의견 수렴을 자체적으로 했었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견은 지방선거 이대로 치르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장 대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부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위원들이 원래 회의를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중진의원들이 참여토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중진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 운영을 하겠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온 거고요.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뭐 기조를 바꾸겠다, 뭐 노선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장 대표가 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내부적인 분석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좀 잘 이뤄진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코스피 5천 공약 걸었는데 오히려 6천을 돌파해버린 상황이 됐고요. 부동산도 잡히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권 후에 최고 지지율이 나오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야당 지지율은 빠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전륜 선언을 안 해서 실패한 게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좀 화두잖아요. 예.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있었는데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고 그 다음 날에 오히려 장 대표는 절윤 세력을 절연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을 절연해야 된다. 이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분석하는 의원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TK에서 나온 동률 지지율, 이거는 수용이 가능하냐? TK 쪽에 물어보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응답 자체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당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좀 짜증나서 여론조사에 대답을 안 하는 것일 거다. 예. 실제로 본다고 하면 TK에서 민주당에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흐름은 맞을 거다. 이런 식의 분석이 좀 일반적입니다.
그럼 당권파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장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지지율이 17%가 나온 거는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20%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지지율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 때문에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당권파 인사는 그때 탄핵이 됐을 때 뭐 지금 그 MBS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조사를 보면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9%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때에 비해서는 오히려 2배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장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지층 결집, 코어 지지층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그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지지율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권파 쪽에선 보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해서는 뭐 5%, 4%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네. 뭐 이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있는데 지금 10몇 %라도 지키는 게 잘한 거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17%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안타까워하고는 있지만 그 전에 20% 정도 유지하던 거는 자신들의 전략이 잘 유효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발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은 되게 지리멸렬했고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집회도 촛불 집회도 계속 열리면서 그런 과정들이 영향이 줬다. 이런 반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권파에서 판단하기로는 중진 의원들의 불만은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깜짝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이 중진 의원들한테 공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진 의원들의 불만이 좀 커진 상황이니까 당 운영 과정에 조금 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룸을 열어주게 되면 여지를 열어주게 되면은 중진 의원들은 우리 편으로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처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좀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당내 반발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대화하면 비판만 들으니 대화를 아예 안 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을 좀 해소하려고 이 연석회의를 도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중진들 불만은 뭐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17%에 나오는 민심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좀 볼까요? 뭐냐면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처음엔 행정통합에 대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뭐 반대다, 찬성이다 여러 목소리가 있다가 찬성하는 쪽으로 간 거죠. 네, 의견이 좀 엇갈려 있어서 그렇게 섞여서 나왔었던 건데 그러면 어제 싹 다 모아가지고 수렴을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예 찬반 투표를 해봤는데 대구 지역 의원이 12명인데 다 찬성이니까 그냥 표결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예. 경북은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그래서 13명인데 표결을 해봤더니 찬성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대구에서 압도적인 찬성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종합적으로는 결론이 돼서 정리가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TK 통합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다. 근데 이게 내용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왜 그럼 대구하고 경북이 좀 다른가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대구 쪽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생활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북이랑 합치면은 대구 중심으로 통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대구 지역에선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보면 경북 지역에서는 우리는 좀 소외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대구도 쏠림이 있으니까 있지 않겠느냐. 특히 경북 지역 쪽에 좀 이렇게 가장 좀 말단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서 반발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측면은 지방선거 유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으로 주호영 의원 사례를 당내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서 5선을 했지만 경북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북 출신의 대구 지역 현역 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유불리들을 좀 따져보게 되면은 경북에서만 태어나서 경북에만 근거지가 있는 사람들은 통합된 그 지자체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의 유불리도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율 좀 더 알아보면 이게 눈에 띄는 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로 MBS 조사에서 똑같았어요. 예. 이걸 가지고도 특히 국민의힘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투표를 하면은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과거에도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그냥 왜 니들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싸우고 있느냐. 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전도 없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 그냥 응답 안 해버리는 그거를 이제 뭐 일종의 예전에 샤이보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같은 여론조사인데
그 지방선거 여당 찍을래 야당 찍을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찍을래 야당 현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찍을래 그러면 전국에서는 이제 여당 53 야당 34 그래서 19% 포인트가 나서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도 선거에는 국민의힘을 찍어주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라는 거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당을 전국적으로는 그런데 네, 전국적으로는. TK TK 대구 경북에서는 여당 찍겠다 31 야당 찍겠다 46 예. 그래서 지지율은 동률이지만은 여전히 이제 야당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이 국민의힘의 흐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권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만난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2017년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그 향단이 바로 뭐였냐면은 홍준표 대선 후보가 2017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더라. 뭐 이런 비판을 해서 이제 박근혜를 비판을 하고 예. 그리고 2017년 10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를 제명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당권파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야 제명했는데 역대급 참패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한다고 이게 뭐 윤석열하고 절연한다고 이게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지지층만 형해화됐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선거 솔직히 어렵잖아. 어차피 어려워 지금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은 민주당에 웃어주는 게 뭐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고 대선 이후 1년 안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다 여당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 크게 이기냐 적게 이기냐 뭐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어차피 힘들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힘든 건 우리라도 똘똘 뭉쳐 있자. 이런 인식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다는 거죠. 당권파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미래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좀 더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제 지고 그 이후에 당이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와 비전이 있느냐인데 그게 윤어게인으로 되게 우리는 그러니까 윤어게인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 안 하고 싶고 뭐 전환 얘기도 하고 당명도 바꾸고 뭐 그랬는데 사람들 계속 묻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하고 이렇게 뭉개고 갈 수 있겠냐. 윤어게인이란 이 프레임을 몇 년 지나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나 윤회고인 아니야라고 하면 지금 이런 행태들을 다 기억하는데 이게 될 거냐. 빌드업 과정, 민심에 대한 빌드업 과정이 없다. 이렇게 또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예전에 원래 1년만 지나면 다 잊는다. 예.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변수도 있으니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기류도 있어요. 예. 좀 시간이 지나지만 나아지겠지. 그런데 어쨌든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당내 갈등이 지금 이게 잦아들 가능성이 없고 예전에 2016년에도 그 비박과 이제 친박들이 싸워가지고 옥새 들고 나르샤 막 하고 그러면서 완전 폭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안 좋은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까지 이러니 이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부의 뉴스닥에 각 당의 뭐 전현 대변인들이 나오니까 좀 더 그쪽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얘기죠. 네. 부동산 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니다. 예. 일단 강남 3구, 용산구 이 집값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으로 그러니까 주마다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어제 나왔는데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 한 2년 만에 하락 전환이 된 거고요. 강남 3구, 그러니까 송파구는 1년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보통 부동산 관련된 기사 보실 때 상승폭이 줄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격이 줄어든 건가 헷갈리실 때도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상승은 하는데 그 폭이 줄었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아예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락으로 전환을 한 거죠, 아예. 맞습니다. 강남구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마이너스 0.06%였고요. 송파구는 마이너스 0.03%, 서초구는 마이너스 0.02%, 용산구는 마이너스 0.01% 순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상승하긴 했거든요. 근데 상승폭은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머지 21개 자치구에서는 올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름폭은 좀 대체로 줄었다는 거고요.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번에 상승률이 0.11%로 집계가 됐는데 일주일 전에는 0.1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르긴 했지만 그 오름세가 좀 약화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일단 매물도 많이 늘었다고 그러고
대통령의 이제 압박 메시지가 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물이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은 서울에 한 27%가 증가가 됐거든요. 이건 이제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자료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호가 자체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도 뭐 몇 억씩 떨어지는 서울 그 강남구에서 몇 억씩 떨어지는 그런 거래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5월 9일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앞두고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호가도 떨어지고 실제 거래도 좀 낮은 가격에 이뤄진 걸로 해석이 되고요. 다주택자들이 그때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되니 그 전에 무조건 팔자 이게 일단 신호탄이 되고 예. 그리고 정부가 계속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계속 메시지를 냈는데 수석보좌관 회의 때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건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아까 하락 전환됐던 이 추세를 좀 언급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SNS에서도 다시 한번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즉 반드시 종료를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라 이런 압박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몇 억 또는 수십억씩 오른 게 지금 찔끔 떨어졌기 때문에 와 이제 내린 게 맞냐 이게 지금 안정이 맞냐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지만 일부에서는 계속 부동산 급등세는 재개발 재건축만이 대책이다. 근데 이게 너무 물론 맞긴 한데 너무 중장기 대책이어서 투기 심리에 대한 얘기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아서 하는 것 또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심리 일부 이런 것들이 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와 이제 장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박성태 앵커가 얘기를 하셨듯이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뭐 언제 집 지어가지고 언제 재개발해서 언제 물량이 예. 공급이 됩니까?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야지만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거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선순환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다른 것들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하려면은 뭐 대체 수단으로 지금 코스피가 지금 6,300까지 어제 찍고 예. 뭐 이러면 지금 속도면은 일주일 뒤에는 7,000 찍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은 속도가 무섭습니다. 아니, 되진 않겠지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르니까. 예, 아니 예. 매일 100씩 올라요. 그러니까 100씩 지금 올라요. 예. 개장하고 그래서 어제는 200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래서 굳이 부동산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부동산 카페 같은데 진짜 몇 군데 들어가 보면은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진짜 이거 뭐 세금 많이 때릴 것 같은데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대통령의 강력한 집행력 그리고 의지 그리고 최근에 SNS 중심으로 SNS에 낸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이 67%까지 지금 MBS 조사에서 이제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 완전히 대세가 될지는 좀 봐야 되지만은 확실한 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집값은 확실히 어느 정도는 잡힐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값은. 사실은 예. 집을 꼭 갖고 있는 분들의 일차적인 심리는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집값이 더 오를 거다라는 이게 크잖아요. 이게 큰데 일단 대통령의 연일 계속되는 압박 메시지가 이제 안 오를 거예요.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좀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러 지표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것들이 다 꺾이고 있다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볼까요? 세관 마약 의혹, 태산 명동 서일필. 이게 이제 백혜룡 경정이 제기했던 의혹들이죠. 여기에 대한 합동수사단 이 수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어제 동부지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실체가 없는 의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2023년 1월에 말레이시아인 마약조 직원들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몸에 숨겨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게 백혜룡 경정이거든요. 백혜룡 경정이 2023년 10월에 당시 윤석열 정부 때였거든요. 폭로를 합니다. 경찰 지휘부, 검찰 지휘부, 용산 대통령실 이런 곳들에서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수사 속도를 조절해라, 브리핑할 때 정부기관이니까 세관 같은 데는 내용을 빼라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백경정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직접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동부지검 내에 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
동부지검 자체팀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백혜룡 팀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중 구조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임은정 동부지검장하고 백혜룡 경장이 계속해서 뭐 수사 내용을 가지고 뭐 논쟁을 벌인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제 동부지검이 결론을 냈는데 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다 불송치했고요. 뭐 관계자들 대부분 다 불송치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내용은 그 백경정이 징계를 오히려 요구를 했어요. 검찰 쪽에서. 백경정이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록 같은 거 좀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의혹들이 있으면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너무 이 의혹들을 단정하고 또 이게 여기에 진영 논리까지 개입돼서 한다면 이게 이제 음모론으로 커지고 이런 것들이죠. 앞서 이제 태산 명동 서일피라고 했는데 태산이 흔들렸는데 알고 보니 쥐 한 마리 나오더라.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이냐 했는데 별게 없더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건 이제 오래전부터 비판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외압이 있었다. 그랬더니 실체를 모르니까 거기에 조금 이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수사 외압을 넘어가지고 이를테면은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 마약을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을 들여와서 10조 원의 마약 자금을 했다. 거기에 국정원과 관세청과 검찰과 여기가 모두 동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예. 다녔어요. 백혜룡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상식적.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럼 국정원 직원이 마약을 들어왔으면은 국정원에서 자체 감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믿는 여권 지지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백혜룡 네가 가서 수사해봐라 대통령이 약간 예. 무리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정리하는 수순이었다고 보고 사실 예. 만약 검찰만 수사해서 나왔다면 역시 검찰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보안이라고 감췄어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백효룡 당신이 가서 해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임은정 검사장이 엄청 욕 먹었어요. 사실은 네. 너도 검찰이구나, 너도 한패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강성진한테 욕을 먹었는데 저는 적절하게 선을 잘 그었다고 하고 예. 다만 이제 여권 내 스피커들이나 일부 의원들이 계속 확대제 생산했거든요. 좀 반성 좀 해라, 음모론 좀 그만 좀 팔아 먹어라 이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